어젯밤 첫눈이 쏟아진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퇴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내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새 눈이 얼어붙으면서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사법부 압박 우려를 낳고 있는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성 문자를 받아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애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쿠팡 탈퇴 여파에 입점업체들의 주문량이 급감하고 주문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첫눈치고는 요란한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굿모닝 MBN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출근길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혜진 기자, 어제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 상황이 좀 걱정되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녁 눈이 내린 뒤 오늘은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굵은 눈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됐지만 특보는 어젯밤 8시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7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대로 살얼음으로 변해 곳곳에서 미끄러운 도로가 많아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역시 출근길이 좀 혼잡스러울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유독 유의해야 할까요? 네, 서울은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출근길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비롯한 5개 노선에서 13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눈 때문에 통제됐던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등의 통행 제한은 제설 작업이 완료되며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매우 미끄러운 상황으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어제 내린 첫눈,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시간당 5cm가 넘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퇴근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빙판으로 변한 도로 위에 갇힌 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가 마비되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가던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버스 타다가 그냥 5분마다 그냥 1m씩 막 그렇게 가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남았어요. 차로 가는 게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cm의 눈이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 쏟아졌습니다. 지속 시간은 짧았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도로에 쌓인 눈을 순식간에 얼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상청이 시범 운영하는 대설 재난 문자가 어제 오후 처음 발송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인데요. 극심했던 교통체증이 해소되면서 밤새 제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아침 빙판길로 출근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교통 비상을 발령하고 출근길 결빙 구간을 반복 순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내란 3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나치 정권을 꿈꾸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1년, 수경호 국민의힘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관련 사건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염원에 빗대 법원이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죄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개변을 받아줬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이 같은 사법부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선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정치 권력이 사법 통제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그 삼권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해야 하는 이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철회돼야 한다. 오는 8일 예정된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어서 사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결국 논란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문자를 보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또다시 거론되면서 정치권 파장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문자를 받았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물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회신한 장면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결국 김 비서관은 다음 날 바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곧바로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한 건 그만큼 논란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의 대통령실을 향한 김현지 공세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두고 이른바 만사 현통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신영빈 기자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잠잠했던 이른바 만사 현통론. 모든 결정이 김현지 실장을 거친다는 실세론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들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삼가면서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만큼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히면서도 윤리감찰단 회부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제가 들었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 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란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문진석 의원도 SNS를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과 문진석 의원의 사과에도 국민의힘의 공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1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두고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여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단독 보도 이후 6일 만으로 고소인 측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이들과 나눴던 SNS 대화 내역과 통화 녹음 등을 제출했고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을 이제야 고소하게 된 배경을 두고 권력자인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했다가 생길 피해가 무서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인의 신원을 알아내는 모습에 장 의원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민주당 여성 의원마저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려했던 2차 가해이자 고소를 망설였던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장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다 국회 비서관 신분을 외부에 밝힌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동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장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이 적반하장식 태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피켓을 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장 의원의 맞고소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 가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는커녕 데이터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을 명분 삼아 침묵으로 장 의원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장 의원은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장경태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은 여야 당 차원의 대치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쿠팡 사태가 일상의 불안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정보로 접속했다면, 또 외국에서 접속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알 수 없는 로그인 기록들이 늘면서 사용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쿠팡 계정을 탈퇴하려고 해도 탈퇴는 미로처럼 까다로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많게는 10단계까지 걸쳐야 탈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본 적 없는 해외에서 접속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기에서 로그인되기도 합니다.
쿠팡 사태 이후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한 비정상 접속 기록들입니다. 국내에서 가상 사설망을 우회하면 해외 접속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쿠팡의 해명인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너무 불안하죠. 그냥 사이트 아이디에 해킹을 하나만 당하더라도 되게 어디까지 내 개인정보가 나갔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쿠팡을 탈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입부터 탈퇴까지 직접 해봤습니다. 실제 가입을 할 때는 2단계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이메일만 등록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퇴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쿠팡 계정에 남아있는 돈을 다 인출하고 와우 회원제를 구독한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회원제를 해지할 때에도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하고 해지 신청 이유를 답해야 하고 해지 신청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합니다. 이어 회원 정보란에 들어가 모바일 앱에서 PC 버전으로 변경하고 탈퇴 동의를 2번 눌러도 탈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에 답하지 않으면 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1분밖에 안 걸렸지만 탈퇴는 복잡한 절차에 시간도 5분 넘게 걸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 계정 탈퇴 절차에 대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특히 쿠팡의 배달 앱인 쿠팡이츠 주문이 줄면서 배달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쿠팡 입점업체에선 주문 취소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꿎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입니다. 요 며칠 배달이 부쩍 줄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쿠팡의 배달 앱인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0건이 와야 되는 게 3-4건이 온다고 와야지 될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확연하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죠. 쿠팡 입점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탈쿠팡 여파에 주문량이 감소하는가 하면 이미 주문했던 물품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하소연합니다. 작년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판매량은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쿠팡 입점업체 4명 중 3명이 소상공인들로 쿠팡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쿠팡 측에 요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쿠팡에 정부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최대 1조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최대 1조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정부가 주는 정보보호 인증, ISMS-P를 보유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은 2년 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도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저희는 쿠팡에게 이제 과징금 13억 1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 그 사실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으로. 다만 정부는 과징금 감면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제재 수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SMS-P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쿠팡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 사유 역시 사라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일반 원칙이라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일단 처분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로저 비비의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를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아내가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인공지능 AI 생태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의결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면서 환경미화원에게 폭행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요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7명이 탄 어선이 뒤집혀 50대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3명을 구조했고 3명이 실종됐는데 거친 풍랑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가까스로 선미에 매달린 3사람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7명이 탄 9.77톤 규모의 어선이 충남 태안 천리포 앞바다에서 전복됐습니다. 경비함 8척을 급파한 해경은 선원 3명을 먼저 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19 와주세요. 들것 들고. 선원 1명은 심리포 해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3에서 4m에 이르는 높은 파도와 초속 16m에 이르는 강풍이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선체 주변에 그물이 퍼져 있어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가능한 모든 인력과 민간 선박을 포함한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은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계획 범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의자는 6년 전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마트에서 흉기와 술을 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남성은 인근의 한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수께 받은 거죠. 마트에서 나온 이 남성은 이곳 모텔 3층에 방을 잡고 여학생 2명을 불렀습니다. 여학생들은 2주 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는데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겁니다. 한 여학생에게 호감이 있었던 남성은 다른 여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학생은 위협을 느껴 인근에 있던 남학생 2명과 함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어준 남성은 이들과 시비가 붙자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남성이 호감을 느꼈던 여학생과 남학생은 숨졌고 또 다른 남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모텔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숨진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피의자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5년간 복역했다가 지난 6월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교사였던 며느리가 제자와의 불륜 현장에 갓난아기인 손자를 데려갔다며 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원자가 다름 아닌 야구계의 원로 류중일 전 감독이었습니다. 교육청도 수사당국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하자 결국 자신의 신분까지 공개하며 호소에 나선 겁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호텔 복도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아이를 안은 남성과 함께 나옵니다. 당시 교사였던 A씨와 고등학생 제자 B군의 불륜 현장입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영상 속 여성 A씨가 자신의 전 며느리임을 밝히고 불륜 현장에 어린아이였던 손자까지 동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류 전 감독은 A씨가 아무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서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교 선생하고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 네. 그거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그 장소에 우리 손자를 왜 데려갔냐고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취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앞서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자녀를 불륜 현장에 동행한 건 상식 밖의 비윤리적 행위라며 류 감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MBN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이가 당시 2살이라 피해를 진술할 수 없고 엄마의 행동을 목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애 인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애 앞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류 씨는 전처인 A씨 측이 반성 대신 역고소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은 A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류 전 감독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국민청원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차민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 흉기난동 예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작성자가 올린 글로 보이는데 어제 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는 공학전환 추진을 권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새벽 SNS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가방 속에 흉기가 들어있는 사진과 함께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여부가 총장 승인 뒤 최종 결정된다는 내용의 다른 게시글도 공유됐습니다. 작성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동덕여대 측은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 재학생들은 어제 오후 2시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교내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학 측의 레커칠 제거 행사도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었던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흉기 난동이 실제로 벌어지면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양측 모두 안전상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작성자인 10대 여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SNS의 한 누리꾼이 조세호 씨가 지방의 조직폭력배 실세이자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인물과 친분이 있고 프랜차이즈 홍보를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조세호 씨는 그저 지인 사이일 뿐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어떤 관계인 건지 모르겠다. 선물만 안 받은 거고 아는 사이라는 건가 등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세호 씨가 그저 아는 사이라고 밝힌 부분이 지인이란 점을 인정하는 셈이 돼 또 다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소속사는 루머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주택에서 뜻밖의 불청객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천장을 도구로 치자마자 눈을 의심케 하는 묵직한 꼬리가 쏟아지죠. 무려 무게 60kg에 길이가 5m는 좋게 달하는 비단뱀이었습니다. 우연히 욕실 천장에 금이 간 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단뱀을 발견했다고요.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천장에서 소리도 났을 듯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너무 무섭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선 사실 이런 뱀을 흔히 볼 수 있어 평소 천장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일어난 의회 폭동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청사에 폭탄을 설치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FBI가 정확한 범행 배경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집안 마당에서 FBI 수사관 여럿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를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FBI가 지난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청사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This morning, Brian Cole Jr.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placing the pipe bombs at the RNC and the DNC on January 5th, 2021. FBI가 약 7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5년간을 추적해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용의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하루 전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탄이 설치된 곳은 국회의사당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화당 민주당 청사였는데 폭동 당시 경찰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 실제 폭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FBI는 폭탄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you attack American citizens, when you attack our institutions of legislation, when you attack our nation's capital, you attack the very being of our way of life. He will have his day in court. 용의자의 자택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FBI는 이번 수사 기소 과정을 통해 범행 배경에 대한 정보가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다카이치 총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제목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혹이 머리에 있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리컨 한 마리가 등장해 시끄럽게 떠들자 주변에 있던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중 한 마리가 말썽꾸러기 너 때문에 이웃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자 펠리컨은 자신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여기서 펠리컨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수리 아저씨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목은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로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 썸네일에는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까우스더가 적혔는데 이는 다카이치의 중국어 발음 까우스와 비슷합니다. 또 펠리컨이 독수리가 떨어뜨린 물체를 소중히 여기자 저 삐뚤어진 아줌마가 또 새똥 덩어리를 참배한다며 비웃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가 펠리컨을 보며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고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일본과 다카이치를 희화화하는 만화를 게시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가 직접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어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中方的态度是明确的，我们敦促日方切实反思纠错，撤回高市首相错误言论。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영토 주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압박 수위는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생명이 깃든 건 아니지만 귀엽고 복슬복슬한 인형이 때론 위안이 될 때가 있죠. 여기 그 곰인형의 힘을 믿는 9살 소년이 있는데요. 기특한 이 친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곰인형들로 방 안이 꽉 찼습니다. 좋기 수백 개는 돼 보이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9살 어린이 잭이 한 달 동안 모은 겁니다. 이름하여 브레이버리 베어, 용감한 곰인데요. 이달 말 병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선물할 예정이라고요. 지난해 연말에도 445개를 모아 선물했는데 올해는 교회와 이웃, 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동참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잭의 집은 공식적으로 테디베어 본부가 됐다죠. 아픈 어린이들이 용감한 곰의 기운으로 어서 건강을 되찾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곰도 있었는데요. 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까지 하게 된 전기공의 사연 들어보시죠. 미국 애리조나, 곰 한 마리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테랑 전기공 베르너 씨가 막대기로 곰을 밀어내는데요. 전선을 흐르는 7200볼트의 전류가 자칫 곰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피하기만 하는 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다행히 내려와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베르너 씨가 전봇대에서 곰을 구해낸 게 벌써 3번째라는데요. 심지어 감전돼 재활 치료를 받은 곰도 있다죠. 사람을 보고 겁먹어서 올라간 걸로 보인다는데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곰인형은 아니지만 인형만큼 조그맣고 귀여운 새끼 동물 한 마리 더 소개해드립니다. 다 크면 머리 위에 노란 깃털이 나는 마카로니 펭귄의 새끼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의 한 수족관에서 반가운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체가 되면 머리 위에 노란 벼이 생기는 마카로니 펭귄이 저울 위에 오른 건데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부화 당시보다 몸무게가 무려 14배나 늘어 1.25kg이 됐죠.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 수족관엔 새끼 펭귄들에게 모두 파스타 종류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요. 부모 세대 펭귄들은 고르곤졸라나 블루처럼 치즈에서 이름을 따왔답니다. 앞으로 예쁜 이름도 얻고 무럭무럭 자라 스파게티, 링귀니 친구들과 건강히 지내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동명의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라이프 오브 파이가 새로운 장르로 변신해 영국과 브로드웨이를 거쳐 서울에 왔습니다. 여기에 한국 창작 뮤지컬 사상 최초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어쩌면 해피엔딩도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맨부커상을 받은 동명소설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영화는 이미 화려한 영상미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 아닌 라이브 온 스테이지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데 폭풍우가 내리치는 장면에선 무대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이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실제 동물의 골격과 근육, 움직임을 바탕으로 제작된 퍼펫은 세밀한 호흡과 귓꼬리의 반응까지 담아내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조종사가 몸을 숨기지 않아도 무대 위 퍼펫은 하나의 생생한 생명체로 존재하며 아날로그 연출과 영상 기술의 조화는 관객을 색다른 세계로 안내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소재를 한글에 녹여낸 작품은 사계 산수도에 담긴 우리나라를 보는 듯합니다. 산과 숲은 맑은 느낌의 색감을 사용해 청량한 계절감이 느껴지며 산과 숲이 한글로 형태를 바꾼 듯 자연의 어우러짐을 담아냈습니다. 나영민 작가는 조선시대 인쇄에 사용된 판본체를 활용, 변형해 다채로우면서도 한국 역사적 범주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전하는데 영어에도 접목을 시도해 무수한 활용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한글의 고유한 아름다움도 볼 수 있으면서 거기에 가미된 전통적인 민화적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더욱더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고자 만들어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대학로에서 시작해 지난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 어워즈 6관왕을 달성했는데 한국에서 초연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 토니 어워즈에서 수상한 건 최초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드럼 등 6인조 라이브 챔버 오케스트라의 어쿠스틱 사운드가 작품의 감성을 더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OECD 자살률 22년째 1위,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유일한 나라.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매년 자살 예방 정책을 발표하는데도 줄지 않는 자살자 수에 결국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용기를 내 권력자의 성추행에 맞섰던 서지현 전 검사가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수년째 말뿐인 자살 예방 정책을 반복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시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자는 손팻말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외침을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명대로 삽시다 시민문화운동 발대식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45명의 발기인이 모였습니다. 내도하는 마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결국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혼자 먼저 가지 말고 천천히 자연 살 때까지 같이 살아내 봅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난해 자살로 떠나보낸 생명은 14,872명으로 발기인단은 이들만큼의 서명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가족의 자살로 고통받던 유족도 올해 1월 자살유족협회를 만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전국을 돌며 연 토크 콘서트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은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유족은 가족의 죽음을 말하며 슬픔을 나눕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자살자의 잘못된 시작은 어디서일까라는 얘기에서 제가 귀가 쫑긋하고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말에 제가 그날 저와 제 아이가 또 한 번 죽었어요. 엄마도 자살을 했었는데 언니도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내 차례인가 같은 그 공포가 진짜 어떤 생명의 위협?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수상한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을 수십억 원 낮춰 신고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부분 강남 4구와 마용성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를 증여받은 30대 A씨는 집값이 60억 원에 달해 증여세 규모가 커지자 꾀를 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집값을 39억 원으로 낮춰 평가해달라고 부탁해 그만큼 증여세를 낮춰 신고했습니다. 제일 큰 게 증여세 아니에요. 세무서보다 이제 뭐 의논도 해보고 증여세 물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체 4분의 1은 이처럼 강남 4구와 마용성, 이른바 상급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도 223건이나 되는 등 수상한 증여가 쏟아지자 국세청이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7월까지 마용성과 강남 4구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2천여 건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신고된 증여세 1,700건 가운데 630여 건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로 직접 감정평가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쪼개기 증여나 가족법인에 증여하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우회 증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서울에 첫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최대 적설이 5cm가 넘게 쌓이면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눈은 그쳤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이 영하 6.8도, 설원이 영하 14.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격상된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6.8도, 대전이 영하 5.2도, 창원 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 6도, 부산은 8도까지 올라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에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